Good evening. Today I bought George Orwell's earliest work, Down and Out in Paris and London. I bought this book a long time ago at a second-hand bookstore. It was published in 1992. More than 30 years ago. The pages had yellowed. It looks old. Orwell wrote this book based on his own experiences. He worked as a dishwasher in Paris and wandered through shelters in London. He met the top eccentric people along the way, and their stories fill this book, and they're really fun to me. Well, now I'm going to read a few pages. I hope it helps you set aside any heavy thought and find a bit of rest. 길거리로부터 맹렬하게 욕설을 퍼붓는 소리. 내가 묵고 있는 곳 건너편에 자리한 여관의 관리인인 몽스 부인이 길거리에 나와 4층 투숙객에게 뭔가 소리치고 있다. 그녀는 맨발에 나무 샌들을 걸쳤고 힐끗힐끗한 머리는 산발이었다. 몽스 부인. 야, 이 갈부년아. 내가 내년한테 벽지에 대고 빈대를 터뜨려 죽이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일렀잖냐. 내년이 여관을 통째로 샀냐? 응? 왜 딴 손님들처럼 빈대를 창밖으로 버리지 못하냐, 이 갈부년아. 죽이려나. 4층에 묵고 있는 여자. 뭐라고 이 할망구야? 그러자 사방 곳곳에서 창문들이 열리고 거리 사람들 대다수가 그 말다툼에 끼어들어 잡다한 고음들 소리들이 커다란 합창을 이룬다. 그렇게 10분쯤 지날 무렵 한 무리의 말탄 순찰대가 지나가자 순간 합창은 그치고 모두들 일제히 그 순찰대를 바라본다. 투숙객들은 뜨내기들 뿐이었고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는데 빈손으로 나타나서 한 주일쯤 묵다가는 어디론지 사라지곤 했다. 직업도 가지가지였다. 구도장이, 벽돌장이, 석수장이, 토목자박부, 학생, 작보, 농마주의 등이었다. 그들 중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 다락방 중의 하나에는 미국 시장에 팔기 위해 무도회용 신발을 만드는 불가리아 학생이 묵고 있었다. 6시부터 12시까지 그는 침대에 앉아 12켤레의 신발을 만들어 35프랑을 벌었고 나머지 시간은 소르본 대학의 강의를 들으러 갔다. 이제 일거리를 찾지 않고 배관할 수 없는 지경에 단 나는 때마침 보리스라는 러시아인 웨이터로 나에게 힘이 되어줄지도 모를 친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병원의 공동병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는 왼쪽 다리의 관절 때문에 입원해 있었다. 그는 내가 만일 공공에 처하게 되면 찾아오라고 말했었다. 보리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둬야겠다. 그는 호기심의 대장이었고 오랫동안 절친했기 때문이다. 그는 35세쯤 크고 늠름한 그러면서 친근한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그만 침대에 오래 누워 환자 생활을 하다 보니 매우 뚱뚱해지고 말았다. 대부분의 러시아에서 온 망명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경투성이의 삶을 헤쳐왔다. 혁명 기간에 그의 부모는 부유했고 그는 전쟁 기간에 그에 의하면 러시아 군대에서 가장 정예 연대였다는 제2 시베리아 보병부대에서 복무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처음 빗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다음엔 파리의 중앙시장에서 짐을 부리는 인부 노릇을 했다. 그리고 접시 닦기를 마치는 호텔 웨이터가 되었는데 병이 났을 때는 파리에서도 오페라 극장 가까이 있는 유명한 스크리브 호텔에 적을 두고 있었다. 거기서 그는 하루에 팁으로 100프랑 정도를 벌었다. 장차 호텔 급사장이 되어서 5,000프랑 정도를 모아서 작지만 최고급의 레스토랑을 강가에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나는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새벽 4시 반에 가보았다. 중절모를 쓴 작달마하고 뚱뚱한 남자가 인부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발견하곤 그에게로 다가가서 일거리를 부탁했다. 그는 대꾸하기 전에 내 오른손을 잡더니 손바닥을 더듬어 보았다. 당신 힘 좀 쓰나 응? 그가 물었다. 꽤 쓰지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좋아. 그러면 저 운반용 자루를 좀 들어봐. 그것은 감자가 가득 든 커다란 자루였다. 그것을 잡았으나 어림도 없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전모를 쓴 사내가 물끄러미 보더니 어깨를 한번 움찔해 보이고는 사라져버렸다. 거절당한 것이다. 조금 가다가 뒤돌아보니 네 사람이 그 자루를 들어 술에 실었다. 아마 150kg은 넘어 보였다. 그 산은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그런 식으로 거절했던 것이다. 보리스는 가끔 희망적인 기분이 들라치면 우표값 50상팀을 투자해서 옛날 애인들에게 돈을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 그 중에 딱 한 명이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 200프랑을 구워줬었던 여자였다. 보리스는 기다리던 편지를 받고 필체를 알아보자 뜰 듯이 기뻐했다. 우린 마치 과자를 훔친 아이들처럼 편지를 들고 보리스의 방으로 읽어보려 달려갔다. 보리스는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내게 말없이 건네주었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의 정성어린 편지를 받았을 때 옛날 당신과 나누었던 달콤했던 사랑과 당신 입술에 다정했던 감쪽의 키스를 떠올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마치 시든 꽃의 향기처럼 영원히 제 가슴에 살아있답니다. 당신이 부탁하신 200프랑에 대해서는 힘들겠군요.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제가 당신의 딱한 처지를 전해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합니까? 이 서글픈 세상살이의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또한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제 여동생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작전이 필요하지. 여관주인은 쑥박류를 떼어먹고 달아나는 손님들 때문에 늘 감시를 하고 있다네. 쭉 그래왔지. 여관주인과 그 마누라가 교대로 입구의 사무실에 앉아 온종일 지키고 있지. 노랭이 프랑스 놈들 같으니라고. 그렇지만 자네가 도와준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지. 나는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지만 보리스에게 그 계획이란 게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자, 들어봐. 먼저 우리 외투를 저당 잡히생.
먼저 자네의 방으로 가서 외투를 가져오게. 그리고는 그 외투 속에 내 외투를 끼워입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야. 그것을 프랑 부르주아가 전당포에 맡기세. 자네는 그 두 벌의 20프랑을 받아야 하네. 그런 후에 센강 도구로 내려가서 보자기에 자갈들을 담아오게. 그것을 내 여행 가방에 옮겨 담는 거야. 내 말 뜻을 알겠나? 나는 내 물건들을 신문지에 최대한 싸서 여관을 내려가 주인에게 가까운 세탁소가 어디냐고 묻겠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는 물 거야. 그러면 주인은 들고 있는 보따리가 그저 빨랫감인 줄 알 거란 말이야. 행여 그가 의심을 한다면 교활한 눈구렁이처럼 늘 하던 짓 그대로 내 방으로 올라와 내 여행 가방에 무게를 달아볼 것이대. 자갈 때문에 묵직하니 그는 그것이 아직도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야 할 거야. 교묘하지. 그리고 나서 나는 돌아와 나머지 물건들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빠져나온단 말이네. 그럼 여행 가방은 어떻게 하나? 아, 그거 버리는 수밖에 없지. 그 다 떨어진 가방은 기껏 20프랑 정도밖에 안 할 거야. 그것도 그러려니와 후퇴할 때는 늘 뭔가를 버리고 가는 법이라고. 우리는 3일간을 더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녔다. 내 방으로 돌아오자 스프와 빵의 양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두 줄기의 희미한 희망이 빛이 남아있었다. 우선 하나는 보리스가 콘코트 광장 부근의 엑스호텔에 일자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고, 또 하나는 코모스가의 새로 생긴 레스토랑의 주인이 마침내 돌아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후에 그리로 가서 그를 만나보았다. 가는 도중에 보리스는 이번 일자리를 잡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을 찾는 셈이니 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모가 중요해. 외모야말로 모든 것일세. 알겠나? 양복을 빌려주게. 그러면 내가 저녁 때까지 1000프랑을 꼬우겠네. 돈 있을 때 칼라를 사두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어. 오늘 아침에는 칼라를 뒤집어 달았었는데 양쪽 다 때가 묻었으니 어쩌지? 내 얼굴이 구름지는 꼴이 되어 있진 않나? 창백해 보이네. 쟁장할. 빵과 감자만 먹고 사니 별 수 없지. 굶주린 돈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런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이건 퇴짜를 놓고 말거든. 잠깐만 기다리게. 그는 금은방의 진열대 앞에 가서 서더니 그의 볼을 마구 비벼서 혈색에 돌게 했다. 그리곤 그 홍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레스토랑에 들어가 주인을 만났다. 그 주인은 작달망한 키에 약간 살이 찐 체구와 곱슬곱슬한 은발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더블로 가슴을 받친 다나한 플라넨 양복을 입은 위험 있는 사나이였다. 드디어 난 일자리를 잡았다.
즉각 사인을 하려는데 문득 2주일 후에 열기로 되어 있는 러시아 레스토랑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한 달간 일을 다 못하고 중간에 떠나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다른 데서 일하게 될 것 같으니 2주간만 계약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러자 계장은 그의 어깨를 움찔해 보이더니 이 호텔에서는 오직 한 달 단위로만 계약한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일거리를 잡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보리스는 약속대로 라이볼리가의 아케이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몹시 화를 냈다. 그와 만난 이래 처음 보는 태도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나를 바보라고 했다. 바보 멍청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해준 일자리인데 그걸 얼마한테 차버리다니. 아니 다른 레스토랑 어쩌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말이야. 그저 한 달간 일하겠다고 계약하면 되는 건데. 정직. 떠나게 될 것 같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네. 나는 반론을 폈다. 정직이라고. 세상에 누가 그딴 접시따기에게 정직을 문제 삼겠냐 이 친구야. 그가 덥석 내 멱살을 잡더니 매우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이보라고. 자넨 거기서 하루 일해봤으니 호텔 일이란 게 어떤 건지 알았겠지. 자네는 접시닦기가 정직을 인정받을 수는 있는 존재라고 보나? 아닐 거야. 그러면 랭큼 돌아가서 그 계장에게 한 달간을 기꺼이 일하겠다고 말하게. 그리고 다른 일거리는 포기하겠다고 말하라고. 그랬다가 우리가 가기로 한 레스토랑이 문을 열면 우린 그저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내가 계약을 깨면 내 얼굴은 어떻게 되지? 보리스는 지팡이로 땅바닥을 치며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호통을 쳤다. 일당으로 계산해달라고 하면 한 푼도 떼이지 않을 거라고. 자네는 일개 접시닦기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들이 소송을 할 것 같은가? 접시닦기는 소송을 할 가치도 없는 미천한 존재라고. 나는 서둘러 돌아가서 인사계장을 찾아가 한 달간 계약하자고 했다. 그는 곧 사인을 해주었다. 이것이 접시닦기의 모랄리티에 대하여 얻은 첫 번째 교훈이었다. 훗날 내가 망설이고 주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를 깨달았다. 큰 호텔에서는 종업원들을 인정사정 없이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업량에 따라 필요하면 고용하고 불필요하면 해고했는데 시즌이 지나면 종업원 중에 약 10%나 그 이상을 해고하곤 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종업원이 있어도 보충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말에는 호텔의 종업원으로 일자를 찾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계약을 깨지 않고 넘길 수 있다. 왜냐면 장코타로 여인숙이란 것이 6주가 더 지나서야 열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엑소 호텔에서 일했다. 이 호텔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평소에 가벼운 어조로 점잖게 내글 말을 건네던 인사계장이 나를 불러 세우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봐, 그 수염 당장 밀어내라고. 무례하게도 세상에 어떤 접시따기가 수염을 기르나. 내가 변명하려고 하자 그는 재빨리 가로막았다. 수염난 접시따기라. 넌센스야. 당장 쫓겨날지 모르니 알아서 하라고. 나는 퇴근길에 보리스에게 그가닥을 물었다. 그는 어깨를 움찔해 보였다. 그가 얘기한 한 대로 하게. 호텔에서는 요리사 외에는 아무도 수염을 기를 수가 없어. 자네가 벌써 눈치챘을 줄 알았네. 그 이유가 뭐냐고? 이유는 없어. 무슨 간섭이지. 디너 자켓에는 흰 타이를 매지 않는 것과 같은 일종의 에티켓이라 생각하고 나는 수염을 깎았다. 그런데 나는 이 관습의 근거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다. 고급 호텔의 웨이터는 수염을 기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우월한 지위를 가시적으로 확고하기 위해서 저씨 따기들에게도 시험을 못 기르게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리사들은 웨이터들에 대한 경멸의 의미로 시위하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다는 이야기다. 이게 웬만큼 호텔 내에 존재하는 웨이터들 중에는 별종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대학까지 나온 귀티나는 젊은이였다. 그는 어떤 회사에서 높은 보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만 성평을 얻게 되어 일자를 내놓고 떠돌아다니다 지금은 웨이터가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다. 웨이터의 상당수는 여권 없이 프랑스로 넘어들어온 사람들이었고 그중 한들은 스파이였는데 웨이터직은 스파이들이 일반적으로 몸담는 직업이었다. 어느 날 웨이터들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요란스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미간이 너무 넓은 험상궂은 얼굴에 모란디와 또 한 사람의 이탈리안이 격돌했다. 요컨대 미란디가 상대의 애인인 하녀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상대는 약골이었고 모란디에게 겁을 먹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는데 뭐라고 작은 소리로 위협을 하고 있었다. 모란디는 그를 비웃고 있었다. 그래, 그러니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내 계집까지 왔다. 그것도 3번이나. 기분 좋더라. 내 놈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내 놈을 비밀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 내 놈이 이탈리아 스파이란 것을 알고 있다고. 모란디는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뒷주머니에서 면도날을 꺼내 상대의 얼굴을 긁는 신용을 하고 2번 해보였다. 그러자 상대는 말없이 싸움을 거두고 돌아서 보였다. 엑스호텔의 불결함이란 누군가가 와서 일하는 곳을 본다면 당장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다. 우리가 일하는 카페테리아에는 수년 묵은 쓰레기가 모두 침침한 구석마다 쌓여있고 빵을 보관하는 곳에는 바퀴벌레가 울글울글한다. 언젠가 나는 마리오에게 그 벌레들을 잡아야겠다고 제안했다. 왜 그 무사한 것들을 잡아 죽이나? 그는 이상하다는 듯 반문했다. 내가 버터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으려고 하니까 다른 동료들이 웃었다. 그러면서도 청결도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청결했다. 우리는 테이블을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 그릇을 번쩍번쩍하게 닦았다.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로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다. 우리는 그저 의무만 다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착착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더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을 전략했었다. 불결함은 주변에서 더욱 심했다. 프랑스인 요리사는 그 자신이 먹을 경우가 아니면 수프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이다. 요리사는 예술가이지만 그 예술은 청결과 상관이 없다. 심지어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더욱 불결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요리가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불결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엑소 호텔에서 지낸 지 5주쯤 되는 어느 날 보리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저녁 뒤 나는 리볼리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내 어깨를 반갑게 두드렸다. 마침내 해방이야, 이 사람아. 내일 아침 그만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 오베르주가 내일 문을 연다네. 내일. 그래, 아마 여러 가지 준비에 하루나 이틀쯤 더 걸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카페테리아와는 끝장이야. 우리는 이제 기사란 말이야. 이 사람아, 나는 벌써 연미복도 전당포에서 찾아놓았다네.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들떠 있었기 때문에 어쩐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든 나는 안전하고 편한 호텔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보리스와 전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이튿날 아침 7시에 장타로 여인숙으로 가보았다. 한데 그곳은 잠겨 있었다. 나는 보리스를 찾았다. 그는 또다시 하숙집을 뛰쳐나가 크로와 니베르가의 방을 얻어놓고 있었다. 가보니 그는 지난밤에 만났다는 여인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매우 이해심이 많은 여자니 어쩌니 하고 있었다. 주방에 접시 닦기로 고용된 이상 내가 할 일은 다양했다. 그릇을 닦고 주방을 청소하고 채소를 다듬고 홍차와 커피와 샌드위치를 만들고 간단한 요리와 심부름까지도 내 몫이었다. 계약은 통례에 따라 한 달에 500프랑과 식사를 받는 것이었는데 쉬는 날이 없었고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엑스 호텔에서 풍부한 자금과 훌륭한 조직 체계를 갖춘 최고 수준의 서비스업을 구경한 나는 이제 여인 속에서 극도로 나쁜 레스토랑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이 점은 보고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파리에는 이와 비슷한 레스토랑이 수백 개나 되기 때문이고 모든 여행자들이 흔히 그런 데서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말이 나온 김에 말이지만 그 여인숙이란 것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애용하는 저렴한 가격의 식당이 아니었음을 덧붙이 부자한다. 우리는 25프랑 이하 음식을 만들지 않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하도록 화려하고 고상하게 실내를 꾸몄다. 바에는 그럴듯한 그림도 걸어놓고 장식은 노름한 양식이었고 벽에는 그림으로 기둥을 만들어 놓았으며 전등불로 촛불을 흉내내었고 농촌에서 쓰는 항아리들을 장식으로 들여다 놓았고 심지어 입구에는 말을 탈 때 딛고 올라서는 돌발판을 설치했다. 사장과 그 사장이 모두 러시아 장구였고 많은 경우에 손님들도 대부분 러시아 망명자들로 요컨대 매우 세련된 레스토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주방 안에 들어서고 보면 그곳은 돼지요리나 다름이 없었다. 그 실태를 적어두기로 한다. 주방은 가로 15피트에 세로 8피트의 넓이였는데 그것도 출발은
로컬 영감은 내가 발에 가기 한두 해 전에 1인넷을 일기로 찍었는데 거리 사람들은 내가 갔을 때도 두고두고 그 영감 이야기를 하곤 했다. 발라드로도 유명한 18세의 구두쇠 다니엘 댄서나 그런 부류의 다른 인간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파리 중앙시장으로 가서 후성기 시래기를 좋아했으며 고양이 먹이를 먹었고 네이 대신 신문지를 입었으며 자기 방에 장돌이 널빤지를 부서지게로 꽂았으며 마대로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 이런 것들이 50만 프랑을 저축한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내가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이 정말 서운했다. 대부분의 구두쇠들이 그렇듯 로컬 영감도 돈을 엉뚱하고 무모한 계획에 쏟아부음으로 해서 뒤끝이 좋지 못했다. 어느 날인가 한 명의 유대인이 거리에 나타났다. 그는 빈틈없고 사무적인 젊은이로서 영국에 코카인을 밀수할 정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있다고 했다. 물론 파리에서 코카인을 사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밀수 그 자체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었겠지만 항상 거기에는 스파이가 있기 마련이어서 세간이나 경찰에 밀고를 해버린다. 이런 짓은 코카인을 판 바로 그 사람들이 저지르곤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데 거대한 조직이 밀수를 장악하고 있어 경쟁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생활자 늙은이 내 이놈 부유노동자 닥쳐 이 늙은이 내가 메어다 꽂기 전에 연금생활자 늙은이 그래 해봐라 이놈아 내 너보다 30은 더 먹었지만 아직도 내 놈 하나 번쩍 들어다 오줌통에 쑤셔 박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부두노동자 아 그래요? 그럼 뭐 나는 손에 호박 달았나 이 늙은이야. 이런 싸움이 5분쯤 계속되었다. 투숙객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앉아 그 싸움을 못 본 채 하고 있었다. 부두노동자는 잔뜩 찌푸리고 앉아 있었으나 늙은이는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다. 그는 마치 담장 위의 고양이처럼 상대에게 몸을 마구 부딪히는가 하면 턱을 내밀고 고함을 치면서 침을 뱉곤 했다. 그는 애써서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그럴 만한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끝내는 폭발하고 말았다. 야, 이놈의 자식 내 주먹 맛을 보여주마. 내 놈쯤 한 주먹에 돼지가 해주지. 내까지 놈 보나마나 오늘 갈고녀의 새끼가 틀림없어. 어디 한 대 맞아라 이놈의 자식 유심 돈바지 새끼들. 그러더니 늙은이는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무짖기 시작했다. 노동자는 주변의 눈초리가 자신에게 불리해짐을 깨닫고 슬쩍 나가버렸다. 당신도 어딘가에 런던 수용소에 있는가? 그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래야만 그가 나를 뜨내기 동료인 줄 알고 부담없이 대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로움튼에 있는 수용소는 사정이 어떠냐고 물었다. 글쎄, 이곳은 코코아를 주는 수용소야. 수용소에는 홍차를 주는 곳, 코코아 주는 곳, 그리고 멀건죽을 주는 곳이 있지.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로움튼에서는 멀건죽은 주지 않는다고. 내가 여기 온 이래로 한 번도 안 잤지. 유크로에서 웨일즈까지 다녀왔다고. 죽은 어떻게 된 건데요? 내가 물었다. 멀건죽, 그건 깡통에 뜨거운 물을 넣고 바닥에 쬐끔 불그레한 노트미를 깔아 놓은 것이지. 그게 죽이래. 죽을 재는 것이 제일 나쁜 것이야.